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의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에 패했던 야구 대표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9회 말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메달을 향한 큰 고비를 넘긴 대표팀은 오늘 정오에 이스라엘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홍철 선수의 딸인 여서정 선수가 도마 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여자 체조 사상 첫 메달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남북관계 악기를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1,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7일 연속으로 4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60세에서 74살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다시 시작됩니다.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확진자 수는 1,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정부는 추가적으로 더 강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159명입니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는 27일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이나 수도권은 1에 약간 못 미치고 비수도권은 모두 1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주춤한 사이 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환자 4명 중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방역 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3차 유행 당시 시행한 대중교통 운행 감축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단축 등을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였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60살에서 74살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18살에서 49살의 청년층에 대한 사전 접종 예약도 시작되는데요. 우선 접종 대상자인지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안윤경 기자가 사전 예약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었지만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126만 9천여 명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947년 1월부터 1961년 12월 출생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는 18세에서 49세 가운데 우선 접종 대상자인 200만 명이 예약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근로자, 택배기사 등 필수 업무 종사자나 학원 관련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글피부터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29만 6천 명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 1,577만 명은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날에만 예약이 가능한 방식인데 예를 들어 8월 9일에는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예약에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한 150만 명에서 160만 명 내외가 예약에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기간 제한 없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남북관계 앞길을 흐리게 할 것이라며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남북 한라인 복원으로 기대했던 한반도 평화 모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남 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남조선 측이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 연습은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킨다며 남북 관계 앞날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남북 연락망이 복원된 뒤 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조선 안팎에서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경솔한 판단이라면서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신선 복원 이후 통일부는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군 당국은 훈련의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해 미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입당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대폭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아주 적극 공감을 하는 이유가 청년들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이 되어 있질 않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의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 총장 오늘 초선 의원들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그리고 또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고 좀 환영식 같은 것도 열릴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요. 네. 8월 말까지는 입당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도 네.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입당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예. 그런 전격적인 발표였고 입당이었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 일단은 그 전에 입당 바로 직전에 나왔던 얘기가 8월 초에 입당할 수 있다 이런 설들이 이제 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긴 했어요. 나오면서 그거에 예.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들렸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입당을 전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아마 그 과거에 아직까지도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예. 수사 기밀 같은 것이 이렇게 예. 누출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취지에서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본인의 그 판단, 즉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입당이라는 게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입당한 게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입당을 해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정치적인 이벤트는 생겨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적인 감각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렇게 입당을 전격적으로 해버림으로써 그동안
입당과 관련해서 또 특히 시기와 관련해서 뭐 본인을 좀 괴롭혔던 이준석 대표한테 한 방을 날리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입지도 하나의 또 이벤트로 그런 식의 이벤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얻게 된 입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 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번 입당만큼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7월 말 입당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당심 잡기에 나선 동시에 외연 확장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입당 다음 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났고요. 또 청년 인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씨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면면을 봤을 때 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좀 확 떨어졌던 것도 아니고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던 지지율에 선택이 없었고 지금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당 밖에서 했어야 됐던 일이었죠. 예. 이제 저는 윤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 후보님께서 이제 그 과거에 중도, 보수, 탈진보를 아우르는 어떤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도 했었는데 그것들을 당 밖에서 했어야 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수가 결집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가서 이제 또 중도와 외연 확장을 하려 하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잊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좀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대선을 좀 생각도 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기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선거에서 괜히 승리했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나가거나 본인이 선거에 나갔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적들도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은 것은 윤 전 총장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진부하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시장을 찾아가고 본인 스스로가 오뎅 먹는 쇼 정치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 기성 정치인들이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제 정치 그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아마 당에 들어가서는 뭔가 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외연 확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당분간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 앞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입당한 당일에 저녁에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신 것도 다 이 나라 걱정과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름의 어떤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다 싶으면은 큰 차원에서 도와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꽤 명확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윤 전 총장 입당한 다음 날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선 행보에서 김 전 위원장의 조력을 받게 될까요?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전 위원장의 어떤 행보의 대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답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돕다는 얘기죠.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나서 내가 누굴 돕겠다.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윤 후보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했던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외에 머물러서 이제 11월 달에 단일화하라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국민의당 밖에서 어떤 미니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주자와 함께 단일화를 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의 어떤 그동안 지론이 제3세대 정치 세력화였어요. 근데 이미 입당을 해버린 상황에서 그 지론을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없고 당외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 대표,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사실은 조금 변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또 입당한 이후 약간 오르다는 그런 추세를 보이면 아마도 도움을 구하면
윤 후보가 가서 동료가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11월쯤에 뭐 최종 결선 비슷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거를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땐 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비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제 김 전 위원장을 만났을 때 예.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신이 이제 그 입당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예. 뭐 지지율이 답보 상태 내지 하락세, 그리고 또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강해지는 상황 이런 것을 혼자 버텨내기 어렵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의힘 입당이 불가피했다. 뭐 이런 쪽을 얘기하고 예. 그리고 또 입당 이후에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득했다면 그리고 김 전 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납득을 했다면 예. 이후에 도움을 구할 때 절대 손을 뿌리치거나 그렇군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 입당을 했는데 31일 날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5.3%를 기록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23.2%를 기록을 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떤 큰 이벤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게 양자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윤 총장이 입당한 것에 대한 효과는 특히 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여당 그 대선 주자들끼리는 굉장히 그 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뭐 피로감이라든지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라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줄리벽화 논란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건물주 입장과 윤석열 캠프 측 입장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게 황당해요. 황당해.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떳떳하니까. 그 줄리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안 하겠다. 이렇게 아마 캠프 내에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굳이 이걸 가지고 무슨 형사상의 뭐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네, 뭐 민주당에서도 뒤늦게 줄리벽화에 대해서 금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문제의 벽화에 이제 보수 성향 유튜버가 검은 페인트 칠을 하고요. 청주에도 뭐 유사한 벽화를 그리겠다라는 예고하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논란이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죠. 특히 그 영부인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이제 제2부속실에 이제 또 보조를 받기도 하고 맞습니다. 국가의 국민의 세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또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덕성 검증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가? 특히 그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가 결혼 전에 했었던 어떤 예. 사생활, 사실은 뭐 남녀가 만나다 보면 뭐 사귀고 헤어질 수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예.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거나 좀 희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좀 싶고요. 네. 오히려 만약에 그 후보자의 아내를 검증하고 싶다면 정말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의 그 후원금을 그 모금했을 때에 뭐 어떤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된 게 있고요. 예.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또 의혹이 제기된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아크로비스타 지금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의 소유의 배경에 관해서 조금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네네. 뭐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의혹입니다만. 네네. 예. 사실 전부 다 의혹이고 어떤 예. 정확하게 검증된 것들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인격 침해로 보여지는 이런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뭐 실명은 안 나왔지만 사실 남성분들도 일종의 피해를 보고 있을 네, 그럴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뭐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난 2017년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 사건 기억하시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비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뭐 후보 가족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후보가 관여된 문제라거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순수한 사생활 이런 문제는 검증 대상이 아니고 후보와 관련 없는 사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그때도 물론 이제 뭐 도를 넘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중에 공인이었죠. 공인에 대한 어떤 뭐 풍자, 패러디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그 뭐 어떤 그 공간이 더 넓다고 했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간이.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이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후보 본인도 아니고 또 후보와 직접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본인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사안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의 대상이라거나 표현 자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보다 조금 폭넓게 보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로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뭐 인격 말살이다,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인지도를 높이거나 하는 쪽에서 민주당 지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에 그러니까 지지를 깎아먹는 일이다 하는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보다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 전 원장 주말 동안 소상공인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 아무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최 전 원장 입장으로서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은 쓰이겠죠, 당연히. 신경은 쓰일 텐데 지금까지 최재형 원장 또한 들어온 것 외에는 그닥 큰 메시지를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지지율도 보면은 꽤 선전했다. 앞으로 이제 당내 들어온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뭐 행보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로서의 그 활동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대립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무래도 감사원장을 하면서 국정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정책적인 차별점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맨 마지막 얘기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철수 대표 얘기가 항상 맨 먼저 나왔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 실무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휴가고 택시 관련된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이 또 당에서는 그렇게 휴가가 중요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당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좀 합당이 좀 지금 결렬되고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도 한데 지금 저는 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큰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철수 그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정당이 됐어요.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의석수도 많고 이렇다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고 지지율이 낮은 정당과 뭐 합당 절차를 진행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크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너희들이 들어와라라는 식의 그런 흡수 합당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소수 그 정당을 좀 배려해주고 함께 좀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안철수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굉장한 그 바람이 불었던 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주춤할 수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좀 실수하고 뭐 실패했던 적도 있지만 그분이 가졌던 과거의 청춘 콘서트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것 그 사실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후보를 정말 좀 안아주는 포용해주는 이런 합당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협상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실무단에. 근데 그 국민의당은 일단 첫날부터 합당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에서 안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부대로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각각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공략 지역이 뒤바뀐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 민주 세력의 본산도 역시 전라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가 없다면 민주당은 존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제 경기 북도를 설치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도시 발전, 재정 자립도 상승 등을 힘차게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나친 과열 경쟁 또는 네거티브로 우리 팀 전체 전력에 손실이 오는 상태는 제가 어떻게 해서 좀 막을 생각입니다. 그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율 상승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 후보자들 본인들이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새싸움을 보이고 있는 이 두 사람. 주말 사이 이재명 지사는 호남으로 갔고요. 이낙연 전 대표 수도권 공약에 나섰습니다. 이 시기에 상대 진영인 셈인 곳에 사후가 바꿔서 갔거든요.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각자 후보들의 취약 지역 보완이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 민심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의 논쟁 이후에 호남 민심이 이낙연 후보로 좀 결집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좀 똑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호남 지역 가서 뭐 자신의 어떤 본심이 지역주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는 지금 움직임이 경기도 북쪽 지역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 북쪽 지역, 그다음에 인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의 현직 지사의 지지세가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 지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 경선 과정이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지지세가 모일 만큼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표를 가져와야만 이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본선과는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상대표를 조금이라도 한 표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대의 강세 지역, 본인의 취약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북부도도 사실 이제 남쪽보다는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공격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또 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의 40% 정도가 호남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호남에서 뭐 독주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이거든요. 대선 7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판이 호남 쪽에서는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리 당의 그 호남에 계신 이제 후보님 두 분이 또 그 이낙연, 정세균 후보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또 표가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과거에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 호남에서의 바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지역 순회를 할 때에 호남에서 한 38%의 지지율을 얻었고 그 힘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 지지율이 올랐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2차 선거인단이 8월 3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앞으로 또 3차 선거인단까지 있는데요. 8월 30일부터 우리가 전국 순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슈퍼위크,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로 분류를 해서 그 사실 전국 순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차 때는 이제 대전, 충남 뭐 지역을 이제 세종, 충북 이런 지역을 이제 돌고
그리고 나서 대구, 경북, 강원을 돈 다음에 이제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오히려 그 흐름이 저는 또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전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그 바람이 불면 예. 그 바람이 1차 슈퍼위크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 발표가 되고 나서 그 2차 슈퍼위크가 바로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의 또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이어져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까지 3차 슈퍼위크 바람이 불 텐데요. 아마도 그 1차 슈퍼위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초반에는 좀 맞습니다. 낮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 직접 호남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예. 그 지역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스킨십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서 그런 상황이 좀 쉽진 않겠지만 아마도 지금 조금 더 이재명 지사가 그 호남 지역에 조금 더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고 방문하고 만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그런 좀 마음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안팎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친경전 또 새싸움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거기 걸려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기면 좋겠다. 나보다도 그분이 제 진심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상한 오해가 좀 퍼져서 백제 발언을 본인이 해놓고 우리가 왜곡을 했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흑색 선전의 모든 유형을 다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님도 유능하고 또 유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유능함이나 그런 선택받아야 될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상대적으로 상대가 그에 못 미친다는 점을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95점 하나 받은 걸 가지고 4년 내 흔드는 확증 편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낙연 총리가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남 역차별, 바지, 적통, 백제 발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재명 지사에게 큰 도움은 또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누가 유능하냐, 누가 유능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걸로 이제 갔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봐야 될 건 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포인트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이런 여당에서 180석이나 되는 여당에서 1, 2위 후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구시대적 정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과연 누군지 했을 때 정치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여기서 보면은 명백해졌으니까요. 지금 싸우고 있는 논쟁 포인트도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이제 화두가 됐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접더라도 이제 유능과 무능에 대한 그 포인트로 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낙연 그 전 대표죠. 대표 시절에 또 총리 시절에 지금의 이 정부 특히 지난 보궐선거 때 보였던 국민의 분노 포인트, 즉 부동산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 총리로서 도대체 한 게 뭐냐 뿐만 아니고 또 대표로서는 보궐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했었는데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에서 둘 다 지지 않았느냐. 그럼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능 포인트를 잡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은 좀 사라져 있어요.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책적인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비전,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좀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빠져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벌써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네거티브 공방정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후보 다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 피로감도 좀 쌓이고 있는 것 같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실 지지율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 두 후보의 합이 과거에 비해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책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정책 부분, 지금 또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 관해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거든요. 당내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고 후보들 간에서도 치열한데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 좀 많이 안 나와
없고 또 네. 보도가 좀 안 된 사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유능한가?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 도지사 때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번 서로 검증해 보시라라고 했는데 그 도지사 때의 어떤 공약 이행률 이런 걸 가지고 또 굉장히 지금 또 토론이 맞습니다. 치열하게 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사실 네거티브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어떤 장을 맡았을 때에 얼마나 일을 잘했고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느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더 논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제 올림픽 기간이라 약간 좀 그 시청률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도 우리가 한 14번 정도 그 이상 TV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토론회에서 아마 더 진가를 발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또 방송 출연을 또 많이 하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더 정책이 더 빛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고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 감정을 꺼냈다고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지사 측의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예. 기자를 고발한 것은 무리수라고 되고요. 예. 직접 그 발언을 들은 기자가 아니고 이제 그걸 보도한 것을 보고 인용하면서 그 인용한 의견을 하면서 의견을 제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사의 발언은 지역 감정 조장으로 이어질 핵폭탄급 발언으로 평가된다라고 했어요. 그건 의견입니다. 의견. 사실 보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허위 보도라 이렇게 고발한 것은 아무리 본인의 지금 현재가 그 문제가 지역 감정 조장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곤경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수라고 분명히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지역 감정 가지고 논란을 벌일 게 아니고 본인의 확장성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역적 확장성, 계층적, 이념적, 세대적 이런 쪽으로 본인이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논쟁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좀 무리수라고 되고요. 이재명 지사가 아마 그런 쪽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발은 무리수니까 빨리 취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지역적 문제는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디 지역 출신이라든가 예. 또 어디와 인연이 있다는 걸 늘 가는 데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지역 감정 쪽이 아니라 지역적 확장성, 계층적 확장성 이런 쪽으로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정치권 공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주자들의 친노작통 경쟁에 이어 예. 야당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나섰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언론의 취재에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저버려서는 되겠냐. 노무현 정신은 정치권 공통의 유산인 만큼 누가 쓰시던 자유입니다만 이 대표님의 노무현 정신은 국민 다수가 느끼시는 것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논두렁시계 같은 이 가짜 뉴스,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자, 언론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친노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끄럽지 않게 살라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이준석 대표는 자당의 대통령들도 많았죠. 뭐 박근혜 정신, 이명박 정신 이런 걸 언급하지 않고 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정신을 타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언론과의 싸움 그리고 언론과의 그런 숙명적인 대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또 피해를 보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시민이
타인이 예. 주인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렇게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다르다는 거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전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점이냐면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는 노무현 대통령 그냥 자신들의 대통령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이념적으로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서 정치의 그 공격의 대상을 삼은 게 아니고 본인의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정신들을 반하는 민주당의 요즘의 행태들을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당신이 논할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여당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세 분 말씀 정은혜 의원, 이재용 의원, 노동일 교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다음 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11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 준비 기일만 10여 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각국이 다시 방역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유럽에선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프랑스에서도 이른바 백신 여권에 반발하는 집회를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비인간적인 코로나 정책을 멈추라는 현수막도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맞서 자전거를 뺏고 한바탕 추격전을 벌입니다.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풍경입니다.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Es gab an unterschiedlichen Stellen Versuche, auch Absperrungen zu durchbrechen, gewaltsam auch zu durchbrechen, sodass wir auch angehalten waren. 식당과 술집을 갈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최루탄으로 눈을 뜨기 힘듭니다. 도심 한복판에 물대포까지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선 이른바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가 3주째 이어졌습니다. C'est une grosse entrave à la liberté tout court. Voilà, si maintenant faut un pass sanitaire pour aller faire ses courses, aller au cinéma, profiter de la vie, après un boulot en plus qui est assez harassant. 지난달부터 50명 이상 모이는 문화시설을 가려면 백신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데 다음 주부턴 카페나 식당에 갈 때도 필요합니다. C'est pour faire démontrer la dictature que M. Macron nous instaure.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올림픽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기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천 컷의 셔터를 누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들 함께 보시죠.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전에서 한국의 오상욱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에 맞서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중노출 기법으로 5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촬영해서 역동적인 장면이 한 컷에 담겼습니다. 육상 남자 장애물 경기 도중 사진기자들이 물웅덩이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로우 앵글 덕분에 사방에 물이 튀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촬영됐습니다. 탁구 여자 단식 8강전 한국의 전지희 선수가 상대편이 서브할 때 공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역도 남자 73kg급 경기에서 베네수엘라 선수가 은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공중제비를 돌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체조 선수 같습니다.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에서 한국의 김수지 선수가 입수하는 순간까지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BMX 프리스타일 결승전에서 코스타리카 선수가 멋지게 점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반대편에서 이를 포착하기 위해 셔터를 누르는 사진 기자들이 보입니다. 아침에 한정했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지난주보다 대체로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여전히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 청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잦은 소나기와 비 소식 들어있고요.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파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